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 이석현, 이종걸 등 중진 의원들을 포함한 현역 의원 7명이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어제 법사위에서 코로나19의 가장 큰 확산 원인은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내일 국회에서 만나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합니다. 추경 편성과 대구 경북 지역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엔 쓴소리, 단소리. 오늘은 4선 의원을 지낸 장영달 대한민국 헌정의 수석 부회장과 함께 총선 변수로 떠오른 코로나19 전국 진단과 정치권 과제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의정종합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차로 29개 지역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선의 이석현 또 5선의 이종걸 의원 등이 떨어지면서 중진을 포함한 현역 의원 7명이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보도에 김희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차 경선 29개 지역 중 현역 의원 지역구는 21곳. 여기에 22명의 현역 의원이 참여했고 이 중 7명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경기 안양 동안갑에서 원외인 민병덕 변호사가 현역 6선의 이석현 의원과 비례대표인 권미혁 의원을 누르고 경선에서 승리하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경기도 안양 만안에선 5선의 이종걸 의원이 강득구 전 경기도 연정부지사에게, 전북 익산갑에선 3선의 이춘석 의원이 김수흥 전 국회 사무차장에게 각각 패배했습니다. 서울 강동을에선 이해식 당 원외대변인이 3선의 심재권 의원을, 성북갑에선 김영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3선의 유승희 의원을 각각 꺾었습니다. 전현직 의원이 맞붙은 서울 영등포을에는 김민석 전 의원이 신경민 의원을 눌렀습니다. 반면 대전 유성을의 4선의 이상민 의원, 경기 부천 원미을의 4선 서른 의원 등 현역 의원 15명은 본선에 올라 현역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역 의원 7명이 공천 탈락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포함한 민주당의 현역 교체 비율은 19%에서 24%로 목표치인 20%를 넘겼습니다. 한편 유승희 의원은 경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유 의원은 불과 한 달 전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겼는데 권리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투표 결과가 각각 20% 이상씩 차이가 나는 건 너무나 왜곡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미래통합당도 공천 심사를 재개하고 공천 지역을 속속 확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공천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청년 공천을 더 강화하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윤성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서울 노원병과 광진갑, 도봉갑 지역구 3곳을 청년 공천 지역으로 정하고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45세 미만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희망 지역구를 접수해 이른바 퓨처메이커,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란 이름으로 출마 지역구를 정한 겁니다. 서울 노원병엔 새로운 보수당 출신 이준석 후보, 광진갑엔 김병민 후보, 도봉갑엔 김재섭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공관위는 청년 공천 지역을 확대할 가능성을 밝히며 청년 공천자를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을 대거 등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청년 예비 후보는 6% 수준에 그쳤습니다. 통합당의 이런 공천 방침은 청년 공천이 저조한 민주당과 대비되는 것으로 청년 정당 이미지를 가져오겠다는 차별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공관위는 총선 후보 공천장을 줄 때 국회의원의 급여 삭감, 보좌진 감축, 혐오 발언 금지에 대한 서약을 받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개혁 공천을 하겠다는 건데 미래통합당 보좌진 협의회는 김영우 공관위원장이 월권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공천 면접 심사도 재개됐습니다. 안철수계 원외 인사들과 경기와 강원 지역구 공천 신청자, 일부 비공개 신청자가 대상입니다. 국회방송 양윤선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책을 발표합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코로나19 최대 피해 지역인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당정은 내일 코로나19 여파로 움츠러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발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고강도 경제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경제 대책의 성패는 과감, 체감, 속도 이 세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당정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현실적인 대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대책에는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비롯한 여행, 공연업계 등의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 지원 방안과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코로나19 의료와 장비 지원, 유초중고 신학기 개학 연기 등에 따른 저소득층 돌봄 지원 예산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래통합당은 오늘 당 지지 기반이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을 찾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텅 빈 재래시장 등을 둘러보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황 대표는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대구의 어려운 상황을 가감하게 전달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이 대구 경북의 어려움이 조속한 시일 내에 극복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당 차원에서는 총력을 다 기울여서 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은 청와대가 아닌 국회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입법과 예산 지원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은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에선 방역 실패에 대한 지적과 함께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등의 대책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가 다음 달 2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3당 간사는 어제 본회의에서 체계 구성안이 통과된 직후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식과 함께 전염병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원인은 중국에서 온 우리 한국인이라는 말이 논란이 된 건데요. 야당은 박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3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코로나19 초기에 중국인 입국 금지를 왜 하지 않았는지 질타하는 의원의 말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애초부터 막아야 돼요. 애초부터 장관께서는 많은 이런 경우도 대비해야 되는 게 장관의 역할 아니냐 이 말이야.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이었습니다. 애초부터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인이란 뜻입니다. 야당은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검역과 방역을 소홀히 해 사태를 키운 정부가 이제는 국민 탓을 하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한감염학회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는 박 장관의 답변 또한 거짓말이라면서 박 장관의 사퇴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사태 악화의 책임을 국민한테 돌린 것입니다. 대통령은 무능하고 거짓말까지 한 박능후 장관 즉각 사퇴시켜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박 장관이 국가 재앙에 대한 책임을 자국민에게 돌렸다며 박 장관의 경지를 촉구했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생당과 정의당도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한 실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 21일 코로나19 정부 대응이 창문을 열어놓고 모기 잡는 격이라는 야당 비판에 겨울이라 모기가 없다고 농담조로 말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홍익표 전 수석 대변인의 대구 경북 봉쇄 발언 하루 만에 박 장관의 코로나 구설이 잇따르자 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삼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사력을 다해 일하는 정부를 공격할 때가 아니라며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를 내세운 선동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지금은 선거를 생각하며 정치적 계산에 따라 정부를 무차별 공격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사태 수습에 대한 평가나 비난은 상황이 수습된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거센 비판 여론이 일자
박 장관은 우리 국민이 감염의 주된 원인이라는 뜻은 아니었다며 중국인 입국 금지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다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합당에 출범한 민생당이 공동대표 체제로 지도부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총선을 연기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생당은 첫 공식 회의에서 기득권 정치체제 개혁과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낡은 정치 구조를 깨뜨리는 것이 우리 정치의 최우선 과제인데 민생당이 그 역할을 해낼 대안 세력이 되겠다는 겁니다. 특히 낡은 이념에서 벗어나 실용적 정치를 펼치겠다며 중도 유권자들의 대안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민생당은 전국 253개 선거구 모두에 후보를 낼 것입니다. 기득권 정치 세력에 의해 뜻을 거두어야 했던 모든 이들에게 기회와 희망의 정치 세력으로 자리하고자 합니다. 민생당은 다음 주 중반까지 외부 세력과의 결합 문제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음 달 초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총선을 20대 국회 임기 내에서 가능한 뒤로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남이라는 지지 기반을 고리로 3당이 합당했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우선 호남 정당 이미지 탈피입니다. 민생당이 새로운 길을 걷겠다고 밝혔지만 옛 국민의당 당시 구성원과 크게 차이가 없어 과거 정당으로의 회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과 1대1 경쟁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 밖에 현재 의석수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20석에 1석 부족해 선거 보조금이 지급되는 다음 달 말까지 우선 이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홍혜진, 임채원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임채원 기자, 어제 민주당이 경선적 29곳 경선 결과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런데 신경민 의원, 이석현 의원 등 현역 의원 7명이 탈락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수치상으로는 지금 이제 현역 의원 20% 교체하겠다. 그건 달성한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현역 의원의 20%를 교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어제 1차 경선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과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을 합하면 30명이 넘습니다. 네. 현역 의원 20%인 26명을 넘어선 것인데요. 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인적 쇄신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어느 정도 피했습니다. 네, 다만 이번 1차 경선에서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가 맞붙은 21곳 중 15곳에서 현역 의원이 승리했는데요. 현역 의원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양상이어서 기대한 만큼의 인적 쇄신을 이룰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지난해 20대에서는 현재 민주당이 공천 단계에서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은 29%였습니다. 사실은 지금보다 더 많았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제 시스템 공천 얘기를 했는데 시스템 공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지금 지역구가 253 쉬운 3개니까 이걸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군요. 종합적으로 봐야겠군요. 예.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2차 오늘 하고 내일 이제 2차 경선 결과 오늘 내일 진행이 되는 거죠. 오늘 저녁에도 일부 발표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참 진행 중인 지역들이 있죠, 경선이요? 예. 네, 그 서울 관악을, 광주, 북구을 등 14개 지역구에 대해서 2차 경선이 한창인데요. 원외 인사 간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 관악을에선 정태호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과 윤종필 전 관악구청장이 맞붙었고요. 네, 경기 성남 중원에선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그다음에 조신 전 지역위원장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차 경선 투표는 내일까지 진행되고요. 결과는 내일 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밤에요? 네. 민주당은 경선과 전략 공천, 단수 공천에 속도를 내서 다음 달 중순까지는 공천 작업을 모두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예.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미래통합당이 오늘 공천 심사를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어제는 서울 일부 지역 공천 결과도 발표를 했는데요. 홍혜진 기자, 여기저기서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통합에 따른 불가피한 진통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각 정당의 지역이나 당협위원장의 지역구가 겹치면서 이 통합 과정이나 결과를 놓고 파열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부산의 중구 영도구입니다. 이 전진당 대표였던 이현주 의원을 전략 공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 이 지역 당협위원장을 지낸 곽규택 예비후보가 반발을 하면서 삭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안철수계 인사들의 입당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환진 국민의당 창준희 부위원장과 김철근 국민의당 창준희 공보단장 등도 오늘 공천 심사를 받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타당에서 온 분들을 무조건 공천하지는 않겠지만 또 역으로 무조건 공천 안 하는 것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관위는 공천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 교통 정리에 더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말했다시피 이제 그 민주당의 2차 경선 투표는 내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내일 밤이나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통합당 공관위 오늘 저녁에 수도권 지역 공천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고도 하던데요. 그런가요? 네, 아직까지는 들리는 소식은 없는데요. 이 심사가 끝난 수도권과 일부 PK 지역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에 좀 늦게쯤 결과가 발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성남 분당을이나 서울 양천과 부산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산은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아주 주목되는 지역이네요. 거기요. 그렇죠. 이현주 의원 관련된 부분요. 네,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공관위는 어제 노원병의 이준석 그리고 광진갑의 김병민 등 청년 공천을 발표를 했죠. 이어 서울 지역에 경쟁력 있는 정치 신인들을 배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수희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나 송한섭 전 서부지검 검사 등이 거론됩니다. 네, TK 지역은 다음 달 2일부터 화상 면접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거 분위기 어떻습니까? 공관위가 TK는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던 곳인 만큼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까지 TK 지역에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은 총 5명입니다. 이 추가 불출마자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공관위에 서울 강북 험지 출마를 타진한 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공관위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은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서울로 옮기면 서울이 공천 탈락자 집합소냐 이런 말이 나올 것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석연 부위원장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지적을 했군요. 임채원 기자, 오늘 총선이 보니까 D-48이에요. 48일 남았는데 민주당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민주당 당 안팎에서 비례형 위성정당 창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민주당이 이제 미래통합당의 제1당의 지위를 내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비공식적으로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전망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온 정당 지지도를 기준으로 총선에서 민주당은 최대 7석을, 미래통합당은 최대 25석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제 비례형 정당을 만들지 않고 현재로 치렀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현재로 치렀을 때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근영 이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게 많아야 7석이고 어쩌면 그조차도 안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을 찍어봐야 사표가 된다는 식의 논리가 이렇게 유포가 되면 소수 정당을 더 많이 찍어주는 게 맞지 않냐는 심리로 표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또 걱정을 했습니다. 네, 이런저런 점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 정말 위성정당 창당할 건가 말 건가 놓고 고심이 많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당 내부에서 이런 창당 관련 움직임은 있나요? 네, 현재까지는 창당 움직임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게 맞는지를 놓고 당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송영길 의원은 미래통합당이 1당이 되면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한다. 총선에서 막아야 한다. 당 지도부가 비례정당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경태 전국 청년위원장은 중앙선관위가 미래한국당 등록을 허용한 것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선수는 심판이 공인된 규칙으로 경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창당하는 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은혜 의원은 이런 논의 자체가 실망스럽다고 밝혔는데요.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는 노무현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청년 그룹에서도 정은혜 의원은 좀 다른 생각이군요. 네, 다른 생각을 밝힌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게다가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을 꼼수라고 이렇게 비판을 해서 창당에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비례대표의 이제 후보 등록은 접수 시한은 다음 달 26일부터 27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이제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위성 정당 창당 여부가 이제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비례대표 공모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결과가 나왔나요? 네, 오늘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 현황이 나왔는데요. 네. 총 130명이 응모했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공관위에서 서류 심사를 시작으로 다음 달 2일부터는 4일까지 면접 심사가 10일부터는 국민공천심사단 투표가 이틀간 진행됩니다. 다음 달 14일에는 중앙위원회 순위 투표를 통해서 후보자를 최종 확정합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면 한 7명 내외를 예상한다고 했는데 130명이 지망을 했으니까 경쟁률이 아주 세군요. 네, 미래통합당,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소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홍혜진 기자, 미래한국당 오늘 공관위를 출범시켰다고요. 네, 미래한국당이 공관위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예, 공관위는 공병호 공관위원장과 또 조훈현 사무총장, 또 외부위원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공 위원장은 이 기자회견에서 개혁적이고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래통합당 공천 탈락자나 불출마 의원에 대한 공천 가능성을 묻는 질문은 범죄 등 부적격 사유가 없다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 한성교 대표와는 약간 좀 결이 달라서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다음 달 초 비례대표 후보 공모를 마감하고 중간쯤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혜진, 임채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로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원내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중국은 막지 않고 대구만 막는다는 통합당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지금은 비난과 책임 전가보다 따뜻한 위로와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방송 조건부 제어가 결정은 문재인 정권의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통위가 지난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경기방송 기자가 한 질문을 문제 삼아 조건부 제어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경기방송이 방송법과 상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심사 과정에서 해당 기자의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2월 27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당원과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로 이뤄진 민주당 경선 1차 결과, 다선 중진 의원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 청와대 출신 도전자들이 현역을 상대로 줄줄이 떨어지면서 이번 경선에서 이른바 친문 프리미엄이 별 효과가 없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경선에서 문재인, 청와대 경력을 앞세운 후보들의 탈락이 이어졌습니다. 29곳 지역구 경선 결과 경기 남양주 을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지낸 김봉준 예비후보가 현역 김한정 의원에게 패했고요. 서울 은평 을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을 지낸 김우영 예비후보가 현역인 강병원 의원에게, 또 경기 부천 원미 을에서는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서원성 예비후보가 관록의 4선 30의원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나마 서울 성북갑에서 구청장 출신이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김영배 예비후보가 현역인 유승희 의원을 제치고 후보로 선출됐지만
나머지 텃밭에선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현역의 아성을 깨지 못했는데요. 당내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근무 프리미엄이 상당수 먹힐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지역 현장에선 주민과 당원들에게 얼마나 더 헌신했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전국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에 이르기까지 약 70여 명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참여한 경선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현직 대통령을 앞세운 마케팅만으로 후보를 고르지 않은 권리당원과 지역 구민들의 선택. 다른 지역에선 어떨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국내 코로나19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나라와 지역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늘길과 뱃길이 막히고 현지에 격리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외교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 참석해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현재까지 40여 개 국가 및 지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나 입국 절차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겪으시게 된 것에 대하여 안타깝고 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기준으로 총 21개 국가와 지역이 한국인을 포함해 한국을 방문하거나 경유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인과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절차를 강화하거나 자가격리를 요구하는 국가도 21곳으로 집계됐는데요. 여기엔 중국도 처음으로 공식 통계에 포함됐습니다. 중국은 현재 산둥성과 랴오닝성, 지린성 등 5개 지역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호텔 격리나 자가 격리를 하고 있지만 외교부는 그동안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없다는 이유로 중국을 입국 제한국에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나선 미국의 경우는 아직 적절한 때가 아니다라며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보류했지만 여행 권고는 3단계로 상향하면서 한국 여행 재고를 당부한 상황인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한국발 입국자를 거부하는 나라는 더 확대될 거라는 우려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외교부는 나라별로 변동성이 있는 만큼 출국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각국의 입국 금지나 제한 조치들이 철회되고 자제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어떤 묘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네,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9년도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내역을 공개를 했죠. 지난해는 3년 만에 전국 단위 선거가 없었던 해였기 때문에 의원들의 전체 후원금 규모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총 후원금이 354억 원을 기록해서 지난 2018년보다 약 28%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의 총 모금액이 약 169억 원으로 가장 많았던 가운데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약 123억 원, 민생당의 전신인 바른미래당이 약 23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당별 1인 평균 모금액은 약 1억 5천만 원을 기록한 정의당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여당인 민주당은 1억 3천,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1억 1천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의원별로는 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약 1억 7천만 원을 기록해 가장 많은 후원금을 기록을 했고요. 무소속 의원주 의원과 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로 후원금이 0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한 의원은 민주당의 서영수 의원인데요. 서 의원은 일찌감치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후원금 모금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국회의원 후원금 총액뿐만 아니라 의원분 평균 모금액도 1억 2천여만 원으로 지난해 2018년 평균보다 약 4천만 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후원금 상하위 20명 명단을 보면은 여야 의원들이 고루 분포가 돼 있어서 여당 쏠림 현상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와 이로 인한 각국의 입국 제한 소식. 오늘 정치 키워드에서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내용 국회 코로나19 대책특위위원이신 미래통합당의 신상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신상진입니다. 네, 이거 코로나 초기 때 제가 전화 연결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확산세가 네, 무섭습니다. 예. 그 첫 환자 발생 37일 만인 어제 그렇게 확진자 1000명 넘었고요. 제가 조금 전에 그 방역대책본부 들어가 보니까 확진자가 1766명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추이를 또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자 합니다. 먼저요. 예, 이 신종 코로나, 코로나19가 이 질병의 특성이 이게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일찍부터 전문가들이 1월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이런 상황은 사실은 저도 전문가들 자문을 많이 구하면서 예상을 해서 계속 정부에게도 촉구를 했고 대비를 해라. 예. 근데 사실 이제 오늘 1,700명이 넘었고, 근데 이게 어저께까지 37일 만에 500명이 1,000명이 넘었는데 지금 1,700명이면 이게 벌써 하루 이틀 사이에 벌써 2배가 또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들이 당분간 아주 폭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 일단은 이 감염원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역학조사관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역학조사관들이 좀 더 보완을 정부에서 해가지고 좀 적극 대응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 의원님은 또 이제 의사 출신이시기도 하신데 추가로 이걸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확산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많은 수를 검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건지 해석에 따라서 조금 국민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같은 내용이죠. 많은 사람을 검사해서 많은 사람이 확진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의심자, 접촉자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는 그런 어떤 확진이 많이 나오는 거는 그 자체로 봐야 되지. 예. 거기에 이유를 따르게 검사를 많이 하니까 많이 그 검사를 많이 안 하면 확진도 안 된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전염. 제가 그런 차원은 아니었고요. 최근에 갑자기 많이 나온 것은 한꺼번에 많은 검사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최근에 몰려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하죠. 네,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진 만큼 국회 코로나 대책특위도 구성이 완료가 돼서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번 특위 활동에서 특히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십니까? 네, 저희는 이제 우선 제일 급한 게 확산 방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두 번째로 이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겠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대구 지역에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 환자, 거기에 따라서 대구 지역의 이 의료 이 인프라가 아주 붕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아주 또 다른 어느 지역에서 또 많은 수의 환자가 생긴다면은 이건 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구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거기에 정부에서 과연 적절한 지원과 모든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 필요하다면 군 인력, 군의관이라든가 이런 자출이나 이런 것들이 자원봉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대비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마스크를 국민들한테 쓰라고 그러는데 오늘도 여러 언론에서 보도됐지만 마스크가 오늘 어제 나올 것 같이 됐는데 지금 다음 주나 돼서 이게 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 공급에 대해서 좀 더 촉구를 하고, 또 알코올조 이 액체로 된 이 소독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지금 약국에서 지금 분기화돼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여튼 전국화돼서 이게 확산이 더 커질 때 대비한 이 정부의 어떤 정책, 그리고 이 대비책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외관계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국 출발하는 여행객들에 대해서 지금 입국 금지 제한 조치들이 하는 나라들이 느는데 이거 국민들 불편하기도 하고 또 국민의 자존심 문제도 걸려 있고 한데요. 그 외교부 차관이 이제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들에 사과하게 됐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입국 제한 조치하는 상황, 또 여기에 대한 우리 외교부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리나라 외교부가요, 이게
주권 국가의 어떤 외교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너무 저자세 외교입니다. 이게. 또 우리 이스라엘에서 보듯이 아무 조치 예고도 없이 우리 그 관광객들 130명이 갔는데 다 그냥 공항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다 돌려보냈잖아요. 예. 이런 또 중국도 지금 하는 얘기가 중국 그 항구시보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격리시키고 하는 것은 사실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동안 쭉 외교 또 당국에서 정부에서 중국 눈치를 봤다 그럴까? 하여튼 중국에 대한 이건 뭐 배려가 아닌 너무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 이 중국의 지금 이런 조치에 대해서 뭐 항의하면 뭐합니까? 주권국가끼리는 항의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걸 행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특히 감염병은.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하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외교부가 정신을 지금부터라도 좀 바짝 차리고 좀 제대로 해주기를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랍니다. 네. 또 반대로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사태 발생 초기 단계부터 중국인 입국 금지를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신가요? 그래 이거는요. 이게 사실은 너무나 뭐 감염병을 막아야 된다, 확산을 방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 대원칙이 있는데 그러려면 감염원을 완전히 초기에 찾아낸 이스라엘 경우 보잖아요. 또 우리 지금 42개 나라가 우리나라의 그 입국과 또는 그 입국을 제한하는 그 입국 금지와 제한을 하는데 예. 이게 뭐겠습니까? 이 원천 차단을 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몽골, 북한, 뭐 인도 이런 데다 중국 국경을 막았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나라들에서 보듯이 저희도 이거를 초기에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는데 또 장관은 뭐라 그러냐면 복지부 장관은 뭐 한국인이 중국에서 더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발병이 더 원인이 됐다. 이런 정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 방역 대책을 맡는 주무부처 장관이고 또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는 이 청와대나 이런 부분 너무 지금 제정신들은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중국에서 중국은 막는데 우리 왜 못 막습니까? 이게 포획 원칙에서도 우리 같이 해야죠. 네. 그리고 유학생도 앞으로 5만 명 들어온다 그러는데 4, 5만 명 그것도 차단을 해서 감염원을 최대한 차단하고 국내에서 터진 문제들을 수습하는데 또 최선을 다해야 되죠. 예. 그걸 열어놓고 국내만 이 확산을 방지시키려고 하면은 국민들이 신뢰가 갑니까? 예. 너무 잘못하는 겁니다, 이거. 네.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지적하시다시피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은 또 의료인들과 이 관계 공무원들, 방역 공무원들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본부에서 매일 수고하는 분들도 안타까울 정도인데요. 그렇습니다. 더 이제 의사 출신으로서 보시기에 현재 앞으로 뭔가 지원하고 보완해서 필요한 대책 뭐가 있는지요? 또 국회 차원에서 어떤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뭐 먼저 거꾸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는 여기에 필요한 뭐 추경도 필요하면 이 코로나 19를 정말 우리가 극복하기 위한 예산은 추경 예산 얼마든지 저희 야당에서도 협조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의료가 지금 문제입니다. 대구에 지금 의료진들 보면 저도 아는 의사들 있어서 통화해보고 하면 다들 아주 초죽음입니다 지금. 불안과 과로와 또 지금 오늘 봤듯이 병상이 없어서 309명이나 되는 확진자 환자들이 자택에서 지금 격리되고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 폐렴이라는 게 우한 폐렴이 이것이 그냥 지낼만 하다가 갑자기 악화돼서 이제 정말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이 의료 병상 확충과 병상도 정부에서 이렇게 빨리 끝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병상 확충을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을 마련하고 또 국가적인 어떤 이 의료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지금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심각 단계가 아니었더라도 거기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해서 국민의 불안 없이 해야 되는데 좀 너무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생각인데 하여튼 의료진들 또 방역 공무원들 그 관계 공무원들 정말 그 수고에 너무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분들에 대한 좀 힘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인력 투입을 적절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특이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신상진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쓴소리 단소리 코너입니다. 총선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확산세인 코로나19 전국에서 고심이 정말 깊습니다. 오늘은 제14대, 15대, 16대, 17대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이죠. 장영달 대한민국 헌정회 부회장과 함께 현 전국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조금 전에 신상진 의원하고 지금 전화 인터뷰하는 것 좀 앉아서 들으셨는데요. 네네. 국회가 정말 초유로 지금 임시폐쇄 24시간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상황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그야말로 이 국가적인 재앙이 와서 특히 대구, 경북 이 국민들은 얼마나 지금 상심하고 계실까 하는 느낌이 들고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재앙을 넘어서 자칫하면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뉴욕타임즈나 BBC에서도 평가하듯이 이 많은 환자가 나오고 있지만 그 대한민국처럼 또 전수조사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 400여 명밖에 조사를 안 하고 그것도 160만 원을 내야 조사를 받고 일본도 이 배가 와서 있었는데 그 배에 3,70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게 1,017명인가 밖에 조사를 안 했다고 그래요. 아직까지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내야 또 조사를 해준다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이 좀 5만여 명이 이 검사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뉴욕타임즈 같은 데는 대한민국처럼 전수조사를 하는 이러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지금 세계적인 재앙으로 조사를 않고 있는 나라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히려 세계적인 재앙이 되는 건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더 큰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 다음으로 많은 인원이 나온 것은 지금 많이 지금 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검진 안 된 나라들에서 지금 혹시 나온다면 세계적인 걱정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 세계적인 재앙이 되고 참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의료 이 보건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돼서 하루에 만여 명 가까운 사람들을 검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나마도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내일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서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정부나 정치권의 역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내일 여야 대표가 만나시면 대통령과 만나면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물론 야당에서는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급한 것은 불이 나서 활활 탈 때 불부터 끄고 나서 그때 뭐를 했더라면 더 빨리 끌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따져야 되지. 지금 이제 4.15 총선이 온다고 해서 아따 이 한 건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여가 됐건 야가 됐건 대응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정치인들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초기에 나왔을 때는 지역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해야 하는 정도 이쪽에 타격을 받는 것만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장기화되면 국가 경제 전반에 지금 이제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물론 이제 대책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어려운 게 국민들의 이동이라든가 소비 자체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경기 보강 대책을 정부에서 해야겠죠. 그렇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 안 가잖아요. 가게도 물건 사러 안 가고 필요한 것만 배달해 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선 자영업자로부터 중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부터 이렇게 국가적인 경제가 대단한 위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지요. 이럴 때에는 이제 최대한 할 수 있다는 것이 내일 여야 대표가 대통령하고 만난다고 하니까 추경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다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정부와 국가와 여야 정치인들이 모여서 우리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고 국가 경제를 어떻게 무너지지 않게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논의도 내일 됐으면 좋겠어요. 각국의 입국 제한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나 야권에서는 우리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인 입국 금지 주장 그리고 또 우리 국민 입국 금지에 대한 대응 같은 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죠. 제가 일례를 들어보자면 우석대학교 총장을 얼마 전까지 했고 지금 명예총장으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7만여 명의 외국 학생, 중국 학생들이 와 있는데 뭐 우리 장 의원님 계신 학교에도 학생들이 많나요? 중국 학생들? 1,000명이 넘죠. 근데 김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대학교에 10년 이상 등록금 못 올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학생들을 받아서 그 수입으로 메꿔 나가거라 그나마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중국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중국을 틀어막고 우리 국가 경제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편만 보면 이 차단하면 될 것 같지만 이태리 같은 나라가 맨 먼저 차단한 나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유럽에서는 이태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가장 유럽에서 현재 그렇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어요.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이 중국을 차단을 안 해서 뭐 커졌다느니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정치 공세를 취한다고 하면 상식적인 국민들은 우선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조금만 진행이 되면 그거 아니었네. 이태리처럼 막아도 이게 그게 아니었네.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야 정치인들이 지금은 중지를 모아서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그다음에 따져도 늦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네,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총선 일정은 계속 다오고 있습니다. 오늘 확인해 보니까 D-48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총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권 중반기에 치른 총선이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런 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여권에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요 무기로 해왔던 평화 문제도 답보 상태에 있고 개혁, 검찰 개혁도 주장해 왔었는데 이른바 조국 장관 문제하고 맞물리면서 오히려 불리한 프레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로도 여당에 대단히 어려운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느껴져요. 다만 이 코로나 비상사태를 맞아서 정부 여당은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에게 이 최선을 다해서 이 사태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국가 경제에 있어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야 협력을 얻어내서 최대한 국가 경제를 세워나가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지금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반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으로부터 역시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과거 역대 정부보다 더 나은 대책을 세웠지 않았는가 이런 평가를 얻어내는 것들이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보여요. 특별하게 유념해서 보는 어느 경쟁 지역구 같은 데 있습니까? 제가 관심으로 느껴지는 것은 지금 경남 같은 경우는 제가 전라북도 민주당 도당위원장도 했고 12년도 대통령 선거 때는 경남 민주당 합천으로 가신 적도 있었죠. 그렇죠. 저는 뭐 외갓집이 또 경남이어서 그쪽에서 중학교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그 함안, 의령, 창녕, 밀양이 선거구인데 이게 경상남도 한 복판이에요. 이러한 지역에서 여야가 어떻게 싸울까 하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 또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평생을 헌신해온 분이 지금 하동, 남해, 사천 이쪽 지역에 가 있어요. 황인성이라는 분 가 있는데 그분은 대단한 민주인사예요. 이런 부분도 관심이 가고 물론 김두관 양산 지역 그리고 대구 경북에 뭐니 해도 김부겸 홍일학 그리고 경북에서 싸우는 농민운동가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영남에 저는 관심이 많이 갑니다. 어제 민주당 1차 경선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중진 의원들이 많이 탈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중진이 저도 이제 4선 국회의원 해봤지만 중진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 한 3선쯤 되면 상대방이 지역에 다니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3선 시켜놨는데 그동안 여러분 그분이 해놓은 게 뭐가 있어요?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뭐가 있어? 그 말만 하고 다니면 갑자기 진짜 뭘 했지? 이게 집집마다 뭐 나눠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또 정치적으로도 지방의원들 공천들 있잖아요. 이게 탈락한 사람들이 누적이 돼서 또 이 당내에서 적이 많아져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연부역강한 중진들이 많이 탈락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 항상 양면적인 평가가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있는데 당 관련해서 지금 비례위성정당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먼저 출범을 지켰던 통합당, 명칭이 바뀌었죠.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상당히 강하게 그동안에 공격을 했는데 네. 민주당 안팎에서 계속 불을 좀 지피고 있는 느낌입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제가 보기로는 민주당이 가슴을 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예. 자기네들이 원칙을 정한 게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나서서 위성정당을 몰래 만들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저 같은 경우도 대학 총장 가면서 지금 무소속 당적을 안 가지고 있는데 20석 정도가 비례대표가 날아간다는 건데 그러면 제1당을 놓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민주당에서는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알기로는 그 제야 민주화 운동을 했던 거의 무게 있는 분들이 모였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자기 입으로 못하면 어떻게 이 촛불 세력들이 앉아서 당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새로운 세력들이 이 정당을 만들어서라도 손해봐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만약 그 야당에게 다수당을 넘겨주고 그 뒤에 모든 계획이 포기된다고 하면 그 사태를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러한 논의들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민주당이 컨트롤할 수 있는 세력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력들이 한다고 하면 그 민주당에서도 그것까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는 또 못할 겁니다. 아, 그러면 결국은 실리가 불가피한 현실 정치에 동의한다 그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 페이스북에도 한번 썼습니다만은 네. 그 앉아서 그 제1야당을 내주고 그 국정 동력을 스스로 낮춘다. 이건 저는 곤란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네, 총선 이후에 새롭게 열린 21대 국회에 좀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를 보시면서. 예. 우리 김 박사님이 전문가인데 저는 21대 국회가 개헌에 앞장서야 된다고 봐요. 예. 지금 여야가 만나면 죽으라고 싸우는데 지금 헌법 구조와 권력 구조 그리고 국회 형태로서는 또 죽으라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봐요. 대한민국보다 못한 가난한 나라들도 양원제를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정한 것들을 상원에 가서 확인 절차를 밟고 그러다 보면 이 국회에서 지금처럼 박터지게 싸움을 안 해도 우리가 미흡한 게 있으면은 상원에 가서 그게 조정이 되겠네. 다시 돌아올 수 있겠네. 예. 뭐 이러한 기대를 할 수 있어서 그 국회에서 그냥 죽자 사자고 싸울 내용들이 적어져요. 그리고 지금 국회의 예산 가지고 양원제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예산 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는 제가 보기로는 헌법을 개정해서 지금 장기 독재를 예방하고자 만들어졌던 지금 그 단임제 대통령제도 시정을 하고 그리고 국회도 양원제를 해서 국회에서 한번 통과되면 끝이네. 이러한 구조를 바꿔줘야지 박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그대로 놓고 간다고 하면은 다음 국회도 죽자사자 싸우는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예, 이제 마지막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시 의정 현장에 돌아와서 활동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앞으로 직접적으로 참여하시든 아니면은 밖에서 하시든 간에 우리 정치에 조금 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포함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헌정의 부회장도 좀 맡아달라고 해서 맡고 있는데 헌정에는 여야 이제 원로들이 모여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여야를 떠나서 후배 정치인들이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국회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데에 그 지원도 하고 또 그 활동 범위를 넓혀주고 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특히 헌정회가 아까 개헌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개헌이 왜 필요한가라는 헌정회니까 헌법을 지키는 선배 그룹이니까 개헌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후배 21대 국회가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헌정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마무리 말씀으로 정파를 넘어서 후배들이 국가적인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같이 좀 지원해주고 싶다. 구체적으로는 개헌을 추진하는 데 동력이 되고 싶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엔의 쓴소리 단소리 장영달 대한민국 헌정회 부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마스크 품귀 현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오후 브리핑을 갖고 내일부터 전국 약국을 통해서 120만 장을 우선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점포당 약 300장씩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정보 잘 살펴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